이제 수능 특강 영어에는 거의 이제 중반부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17, 18까지 하면 유형편이 끝나고 이제 소재편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50% 지점에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나 숙제 뭘 해와야 될지 정도는 여러분도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 강 한 강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이 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아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올리는 유튜브가 있죠. 송유근 영어라는 유튜브가 있고 제 유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최현욱 수능 영어인데 최현욱 수능 영어, 제가 원래 이제 구독자가 335명 막 이런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이제 빠지는 추세예요. 여러분 중에 끄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넘어가도록 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알람 설정은 안 해도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328명까지 떨어졌어요. 330은 맞춰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했다고 하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면은 제가 굉장히 이뻐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자 14-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새가 노래하는 시간은 매일 변한다라는 지문이고, 이게 이 글의 메인 주제야. 메인 스트림인데 약간 곁가지의 서브 스트림이 하나 있어요. 그냥 저거만 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에요. 이 글에 뭐가 약간 있냐면 새마다 시간이 다르다가 있어요. 새마다 노래하는 시간이 다르다가 있는데, 수능은 이런 보조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영어는 특히 그래요. 국어 같은 비문학에서는 이 보조 개념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보조 개념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한 지문에 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로즈플로우에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릴까봐. 그냥 여러분은 이걸 메인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새가 노래하는 시간은 매일 변한다라는 내용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자, 풀나무의 종류가 많은 정원에는 다양한 조류가 산대요.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많은 새가 동시에 노래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의 새의 소리를 듣기 어렵게 돼. 근데 다행히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마다 노래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 시간대에는 한 새만 노래를 한다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근데 대부분의 새는 아침 특정 시간에 소리를 내. 자기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태양의 위치에 맞춰서 소리를 낸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 변함. 뭐가 변하냐면 시간이 변하는 거야. 어떤 날에는 10시에 부르고 어떤 날에는 10시 7분에 부르고 어떤 날에는 10시 반에 불러. 뭐에 맞춰서? 태양의 위치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죠.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밤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짧게 되면서 태양의 위치는 조금씩 매일 변하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함에 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태양의 위치가 변하는 것 같으면 태양의 위치가 매일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것에 맞춰서 새는 노래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아침 10시에 태양 위치는 매일 조금씩 변한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자, 그래서 새의 소리는 시계가 될 수 없어요. 왜? 맨날 바뀌니까. 얘는 뭐에 맞춰서 부른다고? 태양의 위치에 맞춰서 부르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태양 위치가 매일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가 운에 10시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보면 비슷한 지문이 하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새가 태양의 소리에 따라서 맨날 다르게 노래를 한다.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있었죠. 메뚜기와 귀뚜라미가 온도에 맞춰서 매일 다르게 뭐 울음소리를 낸다라는 측면이 10-2에 있었죠. 그렇죠? 10-2. 여러분이 저거만 두시면 되겠죠. 10-2와 관련 뭐 이 정도로만. 건방지다? 이미 적어놨어 네가? 건방지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 시간 압축 광고의 효과입니다. 자, 광고의 강렬함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밝은 빛과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것이래. 당연한 얘기죠. 뭔 얘기냐면 광고가 좀 빛이 화려하고 소리도 다채롭고 이래야지 사람들한테 좀 강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대표적인 예는 이제 CM송이 되겠죠. 그쵸? 그 광고에 있는 노래가 우리한테 굉장히 잘 들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명한 그 광고 CM송이 있습니까? 좀 이제 딱 대표적이다 할 수 있는 거?
저희 때는 진짜 많았거든요. 또 이제 세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게 나이 차이 많이 나진 않죠. 11살 차이면 거의 친구니까 나중에 되면은 70대 81 이렇게 가면 친구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런데 그 우리 때는 뭐 새우깡이라든지 뭐 손이가요 새우깡 막 이런 거 양파리인가 어쨌든 그런 것들 많았는데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광고의 어떤 강렬함을 이끌어내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일반 속도의 광고가 있고 130% 시간이 압축된 광고가 있대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어떤 쪽이 더 강렬하고 효과적인 광고인가는 명확하죠. 어느 쪽? 130% 시간이 압축된 광고. 뭔가 딱 강렬할 거 아니에요.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자, 시간 압축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테이프를 빨리 돌린 압축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을 때 이제 50분 이렇게 떠 있으면 좌절하면서 2배속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키마우스처럼 냥냥냥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시간 압축 기법은 그냥 단순히 배속을 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단어 사이에 쉬는 공간을 줄이고 모음의 길이를 줄이는 압축법을 사용했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제 그냥 단순히 돌렸다는 게 아니라 뭔가 쉼표들을 뺐다라는 거지. 그럼 좀 더 컴팩트하게 들리겠죠. 그쵸? 말을 빨리 하는 것처럼 그냥 들리겠지. 그 막 목소리가 바뀌진 않고. 자, 시간 압축 광고가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먹혔다. 자, 이런 내용으로 끝이고요. 자, 광고의 강렬함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1, 2, 4단락이 들어가고 그 3단락은 시간 압축 광고 기법의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방금 이 1번 문항을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수능은 이런 식으로 보조 개념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비문학의 구조야. 이 사람은 영어 선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쓴 사람은. 그러니까 비문학에서는 첫 단락에 얘기하고 보조 개념 넣고 다시 얘기하고 이런 그 구조의 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수능 영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만 알고 소재는 가져가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 방사능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전제가 먼저 나옵니다. 재활용은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다는 얘기를 하겠죠. 자, 재활용 폐기물은 원료 대신에 사용이 가능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재활용 폐기물은 어떤 금속적인 개념인가 봐요. 그래서 광물 추출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없고 폐기물의 양이 준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재활용한다는 폐기물은 금속이야. 뭐 쇠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원료 대신에 사용하면 얘를 새로 캤을 때 나올 오염이 안 생기잖아. 뭐 탄광에서 막 채굴하는 데 드는 어떤 에너지 혹은 운반하는 데 드는 에너지들이 안 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쓰레기의 양 자체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재활용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나 방사선 물질의 재활용은 위험하고 재활용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하면 다 좋은 건데 방사선 물질은 재활용이 안 되거나 어렵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뭐 라디오 뉴클리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제가 써놓은 대로만. 어쨌든 자, 파트 4. 그래서 방사선 물질 폐기물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재활용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사선 물질은 재활용될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 자, 14-3 독해 두 번째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제가 계속해서 어떤 이제 독해에서 개념적으로 좀 잡아왔던 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인데 저번 시간을 기점으로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는 잠시 이제 좀 접어두고 오늘부터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나올 때마다 제 분사구문 다 뽑아서 할 거예요. 자, 분사구문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요 분사구문에 대해서 이해부터 하고 갑시다. 독해적으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분사구문 계속 했을 거예요. 이름은 들었지만 친해지지 않는 그런 친구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일단 독해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밥 먹었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밥 먹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인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밥 먹었다, 배고프다 사이에 들어갈 말하고 배고프다 하고 밥 먹었다 사이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자, 밥 먹었다. 배고프다.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알았어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자, 배고프다. 밥 먹었다. 이게 좋다고? 개그 코드가 어쨌든 이거 다 알죠? 밥 먹었다. 그런데 배고프다죠. 배고프다. 그래서 밥 먹었다죠. 알 수 있죠. 비어 있는데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언어 능력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은 언어에서는 생략하죠. 이게 언어의 경제성에 관련된 측면이야. 나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생략해도 괜찮다. 오케이? 자,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누구나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있죠. 이런 생략의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독해적인 관점에서 분사구문도 이런 측면인데, 이게 결국 분사구문의 측면인데, 우리는 생략된 것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전혀 독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케이? 그 측면을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보면 원래는 이제 분사구문 이런 식으로 접속사, 연결사를 생략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건 아니었어요. 자, when applied to radioactive materials,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 구문이 되죠. 그렇죠? 자, when이라는 접속사 사라질 수 있는데 살려둘 수도 있는 거죠. 생략이 가능한 거지 생략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applied가 등장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으면 돼? 무엇이 생략됐는가를 볼 수 있으면 되죠. 자, 첫 번째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자, 주어는 언제 생략할 수 있습니까?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뭐다? 리사이클링이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라는 건 무조건 ing 갖다 붙이는 거란 말이야. ing를 붙이는 건데 뒤에 보니까 applied라는 형태로 ing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우린 뭘 생각할 수 있어? 여기에 비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being으로 생략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비동사 다시 돌려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주변을 봤을 때 recycling is가 되면 되겠죠. 자, when recycling is applied. 자, 언제냐면 recycling이 적용될 때야. 뭐에 적용돼? 재활용은 뭐에 적용되냐면 방사선 물질에 적용될 때 재활용은 특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조금 쉬웠던 거고, 앞으로 우리가 보는 거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분사구문을 판단하는 것도 있겠죠. 그쵸? 나올 때마다 당분간은 분사구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4 유리의 투명성의 문제점 부딪힐 수 있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드리고 갈게요. 자, 파트 3에 보면 유리에는 문제가 있음인데 제가 없음이라 써놨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네, 오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큰 실수죠. 아주 큰 실수죠. 속으로 욕해주세요. 말로 내지 말고 속으로만 욕해주세요. 유튜브 댓글에 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악플은. 악플보다 힘든 것은 무플이죠. 제 동영상 대부분에는 댓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파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유리의 투명성의 문제점, 부딪힐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보면 자, 유리에는 투명성이 있는데 물체의 통과는 막아. 안과 밖이 보이지만 공기나 물질이 통과하진 못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리라는 것들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지 모르는데 굉장히 어떤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상한 녀석인 거지. 왜? 뭔가 통과가 안 되는데 보이긴 보여. 되게 이상한 거란 말이야. 빛만 통과할 수 있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유리가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고. 자, 통과를 막는 것은 반행동 유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행동 유도성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반행동 유도를 하는 거잖아. 통과를 못 하니까. 오케이? 통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 일로 지나가면 안 돼. 이걸 해야 되고. 행동은 유도성은 이건 지나가도 됩니다인데 유리는 반행동 유도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 발견 가능성이 필요한데 유리한테는 발견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아예 생으로 유리만 되어 있다면은 그냥 지나가다 박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데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이에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예요.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자, 그래서 새들이 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심심치 않게 보죠. 유리에 진짜 부딪히는 거. 약간 개그적인 요소로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유리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이 필요해요. 문틀이나 손잡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나다니다 보면 유리에는 뭔가 얘가 유리임을 나타내는 유리가인 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보여주는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은 쉽지만 말을 좀 어렵게 쓰였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 품이 있는 자리에서 음식이 언어의 역할을 대신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솔직한 말보다 품이 있는 형식적인 문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언어는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음식이 언어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잘 보이는 게 정상회담 같은 거야. 대통령들이 모이는 정상회담 같은 경우. 자, 이 나라랑 싸우고 있어.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 저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죠. 여기에서는 언어는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반갑다는 게 진짜 안 반가운 거 누구나 다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안 반가운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자, 파트 2. 세계 공식적인 만찬이 보통 그런데 사회적 메시지를 말로 하지 않아. 말로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부드러운 것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아주 이제 좀 높은 자리인가 보죠. 자, 그래서 귀중한 손님한테는 좋은 부위를 대접하고 덜 중요한 손님한테는 덜 좋은 부위를 대접한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찌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언어로 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음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런 예일 것 같아요. 이코노미 기내식하고 퍼스트 기내식인데, 저도 이코노미밖에 안 타봤습니다. 비즈니스도 못 타봤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코노미를 딱 탔는데 그 승무원이 와가지고 어이 거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냥 밥을 주죠. 그렇죠? 근데 퍼스트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하겠지만 뭐가 다릅니까? 이 밥의 수준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트 4. 누가 제일 좋은 고기를 받는지, 누가 더 먹으라는 말을 듣는지 같은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어는 기능을 상실하고 음식이 그 어떤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그렇죠? 별로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고, 자, 이런 비슷한 지문이 하나 있었죠. 음식이 무언가 역할을 하는 거, 인간관계 형성의 역할을 하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몇이었습니까? 6-4에 있었죠. 6-4. 자, 그리고 제가 연계 가능성은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두 개의 소재가 합쳐서 하나로 가는 것, 그 다음에 6-9월에 하나 나오고 수능에 나오는 건데, 이 지문 두 개는 두 개 합쳐져서 하나가 나오긴 애매해요. 왜냐면 분명히 소재가 좀 다르거든. 음식과 뭐 인간관계 이런 느낌으로는 비슷하지만 두 개를 합치긴 애매해. 그래서 나온다고 하면 6-9월에 하나, 수능에 하나, 이런 식의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 6-9월에 나오면 선생님이 이거 그러면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지만. 자, 14-6 비둘기도 기도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하면서 얘기할게요. 자, 미래를 바꾸려는 것이에요. 미래를 바꾸려는 것은 인간이 하는 기도 같은 거죠. 기도하잖아. 우리는 미래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죠. 자, 근데 이게 인간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왜? 어떤 종교적인 생각, 의식적인 거는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비둘기도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 비둘기를 실험을 했는데 15초마다 음식을 넣어줬더니 몇 분 뒤에 원을 그리며 걷고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비둘기는 자신이 음식이 받기 전에 했던 행동이 음식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얘가 15초마다 음식을 넣어줬다 했잖아. 근데 그때 얘가 그냥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던 거야. 뱅글뱅글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식이 딱 왔어. 그러니까 얘가 안 거지. 내가 이거 뱅글뱅글 돌면 음식이 생기나? 그럼 음식이 안 왔을 때 뱅글뱅글 돌아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음식이 또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래를 바꾸려는 행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행동을 계속해.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첫 문장과 연결고리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이거는 동물이 뭔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능적인 행위죠. 그쵸? 우리가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행동을 하면 음식을 주니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거죠. 어떤 본능적인 행동이죠. 그쵸?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어쨌든 소재는 받아들이세요. 자, 14-6 독해 첫 문장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이제 어법이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능으로 간다기보다는, 수능으로 가려면 6-9월에 어떤 그 브릿지가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6-9월에 한번 내주고 수능에 내야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잡았냐면 여러분이 다 봤던 시험이죠. 작년 3월에 문법에서 이제 완료부정사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코알라 쥐문에서 코알라의 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해서 have shrink 였나요? shrunk?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같은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게 교육청에는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자, 완료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시제 불일치의 측면이야. 시제 불일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둘기는 보였다는 거야. 어떻게? 결론 지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자, 보면 자, 보였다죠. 여기가 보였다면 여기가 현재고 과거면 비둘기가 보인 것보다 결론 지은 게 분명히 조금이라도 뭐일 수밖에 없어? 과거일 수밖에 없죠. 이게 뭐야? 둘의 시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자리, 조동사의 뒷자리라든지 투 부정사의 투 뒷자리 이런 경우에는 시제를 표현할 방법이 없죠. 왜? 만약에 비동사를 쓴다 해도 to be가 되지 to was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 영어에서 할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은 have pp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쵸? 조동사도 뭐 could have pp 이런 경우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시제 불일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본동사의 시제랑 똑같이 가는 거야. 어떤 경우에? 자, I want to eat pizza. 자, 그 다음에 I wanted to eat pizza 하면 자, 위의 문장을 보면 나는 원한다. 피자 먹는 것을. 지금 원하는 거고 지금 먹고 싶은 거죠. 그쵸? 자, 얘 want하고 to eat의 시제는 현재로서 일치죠. 그쵸? 오케이? 일치하면 그대로 쓰는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wanted랑 to eat야. to eat의 형태는 그대로지만 얘네 둘의 시제는 같은 거죠. 나는 원했다. 과거에 원한 거죠. 그 당시에 피자를 먹기를 원했던 거죠. 그쵸? 얘네 둘의 시제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을 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그쵸? 오케이? 투부정사의 시제는 본동사의 시제를 따라간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분명한 시제의 불일치가 있어. 이런 걸 표현해주는 방식이 뭐다? 다시 말하면 to have pp, 완료 부정사다. 오케이? 요 개념만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럴 수 있죠. 쌤, 근데 약간 해석해보면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수능 교육청 수준에서 해석적으로 애매하게 불일치가 되는 걸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시제 그래프로 보았을 때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나올 거고 교육청에서 한번 나올 만하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4-7 물체와 물질의 차이인데 요게 이제 지문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저한테 문법을 조금이라도 했던 친구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개념일 거예요. 저는 가산하고 불가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속아왔다. 저도 속았었어요. 옛날에. 뭐냐면 머리카락을 못 센다고 배웠어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왜 못 세요? 뽑으면 두 가닥, 세 가닥 아는데 못 센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야. 이러면 속았죠. 그런가? 이렇게 속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해서 만든 겁니다. 자, 머리카락을 못 세는 이유는 뭐냐면 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죠? 자, 머리카락을 잘랐어. 이 머리카락 그린 것 가지고 웃는다고? 자,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잘라. 그럼 얘도 머리카락이고 얘도 머리카락이잖아.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또 쪼개. 그럼 얘도 머리카락이고 얘도 머리카락이잖아. 이런 걸 영어에선 못 센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이 있어요. 물입니다. 놀랍게도. 자, 물인데 물을 반으로 쪼갰어요.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죠. 못 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피예요. 커피 산을 쌓아놨어요. 자, 커피 잘랐어요. 커피죠? 못 세는 거예요. 소금이에요. 잘랐어요. 소금이죠. 못 세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쪼갰어요. 이거 핸드폰인가요? 이게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인생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아무거나 갖다 줘도 핸드폰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셀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물체하고 물질은 가산의 영역과 불가산의 영역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고 해보겠습니다. 보면 자, 물체와 물질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음. 당연하죠? 네. 자, 물체는 개별화가 되고요. 물질은 개별화가 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방금 한 얘기입니다. 물체는 쪼개면
다른 게 되잖아. 오케이? 속성이 바뀐다고. 근데 물질은 산이에요. 커피입니다. 놀랍게도. 커피를 쫙 쪼개면 얘가 커피냐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개별화의 개념이야. 그러므로 두 물체가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이 핸드폰 두 대가 같다는 건 이렇게 전체가 같다는 거죠. 그쵸? 이거 잘라놓고 야 요거랑 요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하면은 문제 있는 애잖아. 오케이?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두 물질이 같은 것은 그냥 부분이 같은 거야. 이건 뭔 얘기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커피 산이 이렇게 있고 커피를 요만큼 해놨어요. 얘네 둘 다 뭡니까? 커피죠. 근데 얘네 둘이 같은 커피냐라고 말하면 애매해. 또 더 정확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해변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근데 모래가 이렇게 있고 모래성이 있어. 모래성이 이렇게 있어. 자, 얘네 둘이 같은 모래예요? 애매하죠. 애매하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하고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은 뭐예요? 모래죠. 그러니까 개별화가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제 말은 어려운데 그냥 어떤 느낌인지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넘어가시고. 자, 같음에 대한 물체와 물질의 차이가 결국 물체와 물질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물체와 물질의 같음의 기준이 직관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한 쪼개는 걸로 하면은 이해는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자, 그냥 같음의 기준이 달라. 물체끼리 같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끼리 같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준 자체가 달라. 그 다음에 그 기준이 핵심적이야. 무엇이 물체이고 무엇이 물질인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요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오케이? 됐나요? 머리카락 얘기는 기억이 날 겁니다.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속았으니까. 14-8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살리려는 노력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14강 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은 영어 수능을 잘 안 풀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영어는 이렇게 안 나와요. 국어에서나 보조 개념이 나오고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파트 4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놓은 거 책에. 자, 이게 글이 한 3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이렇게 안 나와요. 한 가지 메인스트림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나가고 재진수를 활용하는 게 수능 영어입니다. 수능 영어는 여러 가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 개념이 뭔가 여러 개 등장하는 글은 수능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작년 6월 평가원에 뭐 황금률에 관한 지문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시도는 됐으나 수능까지 연결되지 않았고 올해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능 영어 믿으세요. 수능 영어는 한 가지 개념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데 너무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볼게요. 자, 이건 3가지 정도로 봐요. 첫 번째, 소멸 위기 언어를 살리려는 노력이 있고 언어가 소멸되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멸 위기 언어를 보존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소멸되게 하는 요인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기 때문에. 국어에선 이렇게 해요. 비문학에서는. 그 질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근데 단락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면. 자, 소멸해 가는 언어를 살리려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잖아. 이 북극에 있는 소수 민족의 그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다. 지켜야 한다. 그럼 어떻게 지켜? 이게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와서 제발 북극에 있는 언어를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미친 새끼인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 하기도 힘든데 그런 느낌 어렵죠. 자, 언어가 소멸되는 요인에 대해서 글이 좀 나눠진다 했죠. 크게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디언 언어의 소멸같이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인한 소멸이 있었어. 이것 우리도 당했잖아. 일제시대에. 그쵸? 민족 말살 정책 해가지고 한글 쓰면 패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었고 혹은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세계화의 흐름으로 주류 언어가 향상되면서 소수 언어가 붕괴되는 형상이 있어요. 특히 이게 어떤 측면에서 많이 보이냐면 옛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제3국 같은 나라들에서 얘네들이 국가를 결정하고 뭐 이제 오피셜 랭귀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공식어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자기들의 순수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세컨 랭귀지 혹은 오피셜 랭귀지로 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영어만 살아남고 자기 언어들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개념 때문에 언어가 소멸된다라는 요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 그러나 디지털 혁명이 소수 언어를 보존하게 됐어.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냥 한글 우리가 찌아찌아족의 한글을 준 걸 알고 있죠. 걔네들이 만약에 어떤 얘네가 인터넷 단위로서 자기들의 문자를 공모하지 않았으면 얘네 언어는 사라졌을 거라고. 왜? 기록이 없었으니까. 문자가 없고 기록이 없었으니까 사라졌는데 한글을 채택함으로써 뭔가 남기게 됐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종이에다 글을 쓴 다음에 어디다 묻어놓으면 이게 사라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온라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뭔가 데이터가 날아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쵸? 오케이?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자, 새로운 도구. 소멸위기 언어의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이 조금 이리저리 튀기는 했습니다만 소재 정도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